균형에 관한 이야기로 갈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원래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공급, 오늘 공급, 이제는 균형, 줄이면 균형.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 부분인데 교재는 108페이지 열어놓으시고요. 그림, 이런 그림 하나 볼까요? 책에 있죠? 있죠? 자, 그럼 108페이지에 저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단순하게 그리려면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 곡선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여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균형점입니다. 요 점이 뭐라고요? 균형점. 하나 짚고 갈까요? 균형점의 특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이게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뭐 하는 점? 네. 우리 요거 하나 짚고 갈게요. 만나는 점이라는 말에 대한 얘기 좀 잠깐만 해봅시다. 만나는 점에 관한 얘기. 우리 어떤 그림이, 요런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A라는 그림이고요. 또 요런 그림도 있다고 합시다. 요런 그림이 B라는 그림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점들을 이야기합시다. 그럴 때 여기 만나는 점이어요, 아니에요? 맞죠? 여기 만나는 점이어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만나는 점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다 뭉뚱그리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자고요. 이거는 뭐냐면 접하는 점. 접하는 점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접점이라 그래요. 요건 뭐냐면 교차하는 점. 교차하는 점을 줄여서 교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접점과 교점, 그러니까 접하는 점, 교차하는 점 딱 두 가지 용어만 사용하세요. 만나는 점이라고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만나는 점 맞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맞거든. 근데 꼭 나중에 이런 그림에서 이 점을 찾아야 할 때가 와. 그런데 만나는 점이라고 말하면 부정확한 표현이 돼요. 얘네들도 만나는 점이니까 도대체 어느 점을 말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을 분명하게 드리는 습관을 갖자 말이에요. 대충 뭉개는 습관을 갖지 말고. 대충 뭉개는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일단 편하긴 해. 대충 하면 편해. 근데 대충 하면 답도 대충 나와. 그래서 어떤 때 맞추고 어떤 때 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맞추는 습관을 지금부터 드리기 위하여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만나는 점이란 말 아예 안 쓰고 만나는 점은 두 가지. 접점이든 교차점이든. 접하는 점 아니면 교차하는 점. 자, 그러면 결론. 균형점은 어떤 점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그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량이 정해져요. 균형 거래량을 줄여서 균형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균형 아닌 점에서부터 우리 이야기 시작해요. P1의 가격이라면 공급 곡선에 대응해서 공급량이 정해지고 수요 곡선에 대응해서 수요량이 정해져요. 질문이요. 가격이 P1이면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네? 여기서 이만큼?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걸 뭐라고 말해요? 초과 수요. 그러면 초과 수요는 수요자 경쟁이에요? 공급자 경쟁이에요? 수요자 경쟁, 사는 쪽의 경쟁이다 그 말이에요. 수요자 경쟁이면, 사는 쪽의 경쟁이면 가격이 올라가요. 또 웃돈 내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존재해요.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번엔 가격이 P2예요. P2의 수준에서는 수요량은 이만큼, 공급량은 이만큼. 그럼 뭐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럼 초과 공급이면 공급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수요자 경쟁이에요? 공급자 경쟁이에요? 공급자 경쟁, 파는 쪽에 경쟁이 생기고 이것은 가격 하락 압력으로 나타나며 결국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이 이르게 돼요? 교차하는 점. 그 점에서 특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교차하는 점에서 특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그 다음에 아까 수요 곡선 높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수요 곡선의 수직 높이. 무슨 가격? 수요 가격. 공급 곡선의 수직 높이는 공급 가격이 딱 일치해요. 균형점에서는 초과 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자 경쟁도 없어요. 초과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자 경쟁도 없어요. 따라서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가격 상승 압력도 하락 압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수요자 경쟁이면 가격이 상승하려는 압력이고요. 공급자 경쟁이면 가격이 하락하려는 압력이거든요. 가격 상승, 하락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균형점의 기본적인 특징 알아두시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개는 특히 좀 더 중요해요. 그 다음
요 균형점은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기동의 균형점은 이동해요. 어떤 경우에 이동하느냐? 수요가 바뀌거나 공급이 바뀌거나 둘 다 바뀌면 이동해요. 이제 균형의 이동으로 갈게요. 시장 균형이 변동하는 경우인데요. 자, 예컨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볼까요? 최초의 균형점은 여기였대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수요 곡선 우리 어느 쪽 이동? 수요 증가는 어느 쪽 이동? 우측 이동. 따라서 우측으로 이동했대요.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우측으로 이동을 이제 심화해서 본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 이동도 맞지만 위로 이동한 것도 되니까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상향 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부러 살짝 깔아놔 봐요. 우리는 이것을 우측 이동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상향 이동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상향 이동의 경우도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오른쪽 위죠. 그러면 균형점도 여기서 여기로 똑같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는 말의 뜻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상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우로 이동한다는 말은 양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을 알면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하는 게 알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우상향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 그래프 안 그래도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꼭 우상향 이동이라고 알아야 될까? 아니, 그거 몰라도 다 푸는 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심화 때 이것도 첨가해서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이걸 열심히 훈련해놓고 난 이것만은 잘 알겠고 이거는 모른다.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그래프 없이 답 찾는 법들을 이야기할게요. 여하튼 그 전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증가한다네요. 그리고 균형점은 여기서 여기로 변동했어요. 이번엔 수요의 증가 말고 공급의 증가 해볼게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교차점에서 균형인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해요.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은 우리 뭐라고 말한다고 해요? 다시 우측 이동이지만 우하향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우측 이동이에요. 그런데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말의 뜻은 우는 양이 증가하는 거고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점도 우하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 전보다 가격 떨어지고 양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모르셔도 이 그래프 안 그려도 우하향 이동 그런 것 잘 기억 못해도 다 푸는 법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공급의 증가는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강의 끝나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아까 그림 하나 책에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림. 책은 다만 일부 단순하게 하려고 직선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 또다시 여러분 따라 그린다는 걸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요처럼 직선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돼. 이번엔 세 번째 그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그 결과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로 한번 그려보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요. 다만 수요 증가 쪽이 크게 그렸어요. 수요 증가 쪽이 크면 수요 증가 방향을 따라가요. 우상향으로 이동해요. 수요 증가 방향을 따라가서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로 나타나요. 이게 세 번째 그림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은 수요와 공급이 다 증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번엔 공급이 증가가 더 큰 경우죠.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 방향을 따라서 우하향으로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양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자, 그림은 4개만 그려보세요. 더 많이 그려보지 마세요. 이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사실상 이번에도 올려드릴까 말까 했는데 나올 수 있는 그림 총 일단 이 부분에서 16개 그림이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 그림 16개. 일단 이 부분에서 16개 그림이 있어요. 그걸 한 장짜리로 다 그려서 매년 다 올려드렸는데 왜 올려드렸냐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16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근데 대부분 안 그리더라고. 그리지 마시고 아예 그냥 4개만 그려봐. 4개만 그래프 그려봐요. 아셨죠? 연습해보기 위해서.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래프 그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도 제가 그래프를 너무 강조하진 않아요. 그려보라고 안 해. 그냥 기본에서 그냥 4개만 한번 그려봐요. 책에 있는 대로. 보고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네. 이렇게 이동하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프 원리를 알기 위해서 그냥 그려봐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왜 그래프를 그릴 여유가 없냐면 오지선다형인데 1번 풀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 그리고 2번도 또 하나 그리고 5개를 정답이 5번이어서 할 수 없이 그림을 5개를 그리면 드디어 답을 맞추긴 했는데 5분 걸렸다. 그래서 민법을 5개를 못 풀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신속과 정확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자, 수요가 바뀜에 따라 균형이 바뀌는데 수요가 바뀌는 건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밖에 없죠. 자, 그럼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또는 우상형 이동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자,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여러분 수요가 증가한단 말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야. 그렇죠? 이거 많이 산다는 뜻이죠. 이건 조금 산다는 뜻이죠.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사람들이 많이 사면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지. 많이 사니까 양이 많아지겠지. 그럼 양은 증가해. 조금 사면 양이 감소해. 글자 그대로의 양은 자, 양이란 균형량을 말할 건데 좀 이따가 양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해. 양 어떻게 된다고? 감소. 너무 어려워요? 요 글자도 읽으세요. 양 어떻게 된다고? 증가. 양 어떻게 된다고? 감소. 안 어렵죠? 자, 수요 증가하면 양 어떻게 된다고? 증가. 수요 감소는 양 감소. 그다음 또다시 많이 샀네. 많이 사는다는 말은 많이 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올라가는 게 증가하는 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올라가. 근데 가격은 이렇게 세로축이니까 증가라고 안 해. 양은 증가라고 하는데 가격은 상승이라 그래.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상승해.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조금 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잘 하시는데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양도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떨어지고. 양 감소하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래프가 없어. 그래프 그리면 아까 그래프 그린 것 요 두 개를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끝났는데. 됐죠? 이번엔 공급할게요. 잘 봐요. 공급과 관련해서도 두 개가 나와. 공급 증가와 감소.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공급이 는다는 말은 시중에 공급 물량이 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양이 어떻게 될까? 증가해요. 이대로 읽으면 돼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양이 어떻게 될까? 감소해요. 이대로 읽으면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자, 사람들이 많이 사면 양 증가, 조금 사면 양 감소, 시중에 물량이 늘면 양 증가, 양 감소. 양은 쉬워. 그냥 읽으면 돼. 그래서 보고 양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양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양 어떻게 돼? 너무 빨라서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증가, 양 감소, 양 증가, 양 감소. 됐어요? 가격 할게요. 시중에 물량이 많아졌네? 시중에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 떨어져. 시중에 물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 가격만 공급에서 주의하셔야 돼. 반대야. 그래서 가격 상승이 하락이요. 여기가 증가니까 가격 반대로 하세요. 하락, 양, 증가 이렇게. 가격 공급 감소합니다. 공급 물량이 줄었어. 가격 상승, 양은 그대로 읽으라니까 감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숙달이 중요해요. 양 보고 제가 양 보고 좀만 빨리 하면 빨리 못해 이거. 양 빨리 하는데 내일 물어보면 틀릴걸? 그래서 양은 그대로 가요. 가격 합니다. 가격은 증가라고 안 해. 상승, 하락. 얘는 반대로 하십시오. 가격, 하락, 상승.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됐나요? 그러면 수요했고 공급했네. 세 번째, 수요 공급이 다 바뀌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는 경우를 동시에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시에 변한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요이땡 동시에 그런 뜻이 아니고 수요도 바뀌고 공급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다른 경우.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같은 경우.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변화 크기가 다른 경우는 수요 변화가 크던가 공급 변화가 크던가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언제나 큰 쪽만 따지면 돼요. 큰 쪽 따라가요.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아는 것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남는 게 있다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안 까먹어. 유실되는 게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실력이 느냐면 내가 공부해서 이 속에 들어오는 게 많아. 머물러 있는 게 많아. 까먹는 것보다.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아. 그러면 실력이 줄어.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뭐 왜 맨날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몰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똑같아서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큰 쪽 따라가. 시험 보는 동안만큼은 들어오는 게 많아야 돼.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게 좀 많아져야 돼. 까먹는 것보다 시험 보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언제까지는 시험 볼 때까지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서 들어오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까먹는 것보다 많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다시 와서 그래서 큰 쪽 따라가요. 자 봐요. 제 말의 뜻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증가인데 근데 수요 증가 쪽이 크네. 그러면 우리 수요 증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공급 증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다 따지 말고 무조건 큰 쪽만 따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수요 증가입니다. 우리 수요 증가는 되게 쉬워. 가격 상승 양은 이 글자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가격 상승 양 증가 끝난 거예요. 이번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바뀌었는데 공급 증가 쪽이 크다네. 그럼 뭐만 따라가? 공급 증가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큰 쪽 따라가니까 공급 증가만 따지세요. 그럼 공급 증가예요. 거기다만 집중하세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 되게 잘하잖아. 그 감각만 유지하라니까 계속.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럼 뭐만 따져? 그래요. 수요 감소만 따져. 수요 감소만 따지니까 가격 어찌 되고 하락 양 감소 그렇습니다. 이번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럼 뭐만 따져 이 상태에서? 공급 감소만 따져.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양은 증가 감소라고 읽어요. 우리 국어가 참 어렵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훈련하시고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같은 경우, 동일한 경우. 제가 아까 이랬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분량에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양과 잊어버리는 양이 똑같으면 내 실력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내 점수는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똑같아. 그럼 내 점수는 어떻게 되냐고. 똑같다 그랬죠? 불변이라고 그래요. 왜 점수가 불변이냐고.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똑같이 계속 불변이라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똑같으면. 그래서 여러분 불변이 생긴다니까. 쌤 똑같아서 쌤. 그래서 상쇄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동일하대. 그러면 가격과 양 중에서 하나만 불변이 나와. 그럼 양이 쉬우니까 항상 양부터 따지는 습관. 양 증가 양이 두 개 다 증가하네. 그럼 양은 확실하게 증가해. 그럼 가격은 봐봐요. 이거 가격 상승이요 하락이요? 상승. 이쪽은 하락. 그럼 질문이요. 가격 상승과 하락이 똑같아. 상승 크기와 하락 크기가 똑같아.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불변이지. 가격이 올라간 것과 떨어지는 게 크기가 똑같으면 가격은 불변이라니까요. 가격은 불변이고 양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증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습관되잖아요. 양만 따져. 양 증가네? 그럼 가격은 따질 것도 없이 불변이야. 불변 하나 있으니까. 끝. 또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쪽은 양 증가, 이쪽은 양 감소. 근데 양 증가와 양 감소가 똑같네? 그럼 양 증가와 감소가 똑같아. 그럼 양은 불변. 양은 불변이에요? 근데 불변이 두 개 나오지 않아.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럼 가격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래야 되거든. 그럼 가격은 여기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 이쪽은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하지.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 됐나요? 또 다시 연습. 양 감소. 양 감소. 양은 감소해. 양은 감소해요. 그리고 가격은 따질 것도 없이 불변이래야지. 양이 감소했으니까. 불변이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진짜 그런가 따집니다. 가격 어떻게 되냐고요. 가격 어떻게 돼요? 예, 일관되게 해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는 습관이 되니까 가격 하락, 가격 상승.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불변. 그리고 양은 감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원칙과 내용들이 딱 있는데 그게 원칙과 내용을 알아도 습관이 안 되면 뭐라고 우리는 다 보통 말하면 아우 헷갈려요 이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보세요. 양 감소, 양 증가. 그럼 양이 증가하고 감소가 같아. 양 불변. 그럼 가격만 따지면 됩니다. 가격
하락, 가격, 하락,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불변 이렇게 됩니다. 저게 보면서 답 나올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빨라. 그런데 이게 숙달되면요. 그 다음 보면서 그냥 답 보면서 이거 1번이네 하고 넘어간다고. 2번이네 하고 넘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하는 신속하고 정확을 다 잡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프 그리고 있는데. 또 가요. 세 번째 거. 아까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화 크기가 다른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 세 번째 아예 주어지지 않은 경우.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알 수 없다는 말이 꼭 들어가. 가격이든 양이든 알 수 없는 게 생겨.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거야. 즉 이렇게만 주어진 거야. 그럼 봐요. 양, 증가, 양. 증가는 정보가 주어진 거야. 양이 두 개 다 증가한다네. 그럼 양은 어떻게 될 거? 증가해. 근데 가격 쪽을 보자고요.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 상승. 이쪽은 가격, 하락. 가격이 상승해, 하락해. 두 개가 있어. 근데 가격이 상승한 거와 하락한 건 두 개가 있는데 가격 상승 쪽이 더 큰지 하락 쪽이 더 큰지 둘이 같은지가 안 주어졌잖아 정보가. 그럼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양쪽에 따지세요. 그래서 양 증가가 나왔으면 가격은 그냥 알 수 없으며 변화 크기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변화 크기가 똑같은데 알 수 없으면 그러면 안 돼. 변화 크기가 똑같을 땐 불변이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변화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음. 변화 크기가 똑같이 주어지면 불변. 알 수 없음 자리에 불변이 들어가느냐 알 수 없음이 들어가느냐는 변화 크기가 똑같으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또다시 볼까요? 그런 규칙성을 자꾸 하다 보면 금방 감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 봐봐요. 책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써놨다고. 책도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린트도 똑같이 봐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있네.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습니다. 그럼 양 증가 그대로 읽으시면 돼. 양 감소. 양이 증가 감소야. 그럼 양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졌네. 그럼 양 알 수 없지. 그럼 가격은 상승. 그리고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어. 또 봐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양 봐요. 양 감소, 양 감소. 양 감소로 나왔네. 그럼 짐작컨대 가격은 그냥 알 수 없으면 그러라니까. 아니 알 수 없으면 하나 들어간다니까. 언제 알 거야 도대체? 언제? 알 수 없음이라는 게 하나 들어간다고. 근데 양에서 감소라고 나왔잖아. 그럼 가격은 따질 것도 없이? 그럼 알 수 없으면 그래야죠. 확인해 볼까요? 가격 하락, 가격 상승. 가격은 알 수 없지. 양은 감소하고. 또 봐요. 양 어떻게 돼요? 감소, 양 증가. 양 증가와 감소만 있고 정보가 안 주어졌으니까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하락,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 없고. 그럼 둘 다 알 수 없네.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가격은 하락, 가격은 하락이잖아. 공급은 반대로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은 하락. 여기도 가격 하락, 여기도 가격 하락. 가격은 하락, 양은 알 수 없음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취약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면 공급에서 아직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은 좀 헷갈려요. 그걸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변화 크기가 다를 때는 무조건 큰 것 따라가는 것, 그건 안 헷갈려 하셔. 그런데 어떤 때 불변이고 어떤 때 알 수 없음이냐면 변화 크기가 똑같이 주어질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불변이야. 변화 크기가 아예 안 주어졌을 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알 수 없음이야.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답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난 헷갈려서 그래프 그릴래. 그래프를 잘 그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없음이나 불변 부분에 그래프를 잘못 그려요. 왜? 불변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래프 변화 크기를 똑같이 그려줘야 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크기를 똑같이 그려줘야 된다고. 제 말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럴 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크기가 똑같다 그렇잖아. 그러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가격 수량 여기 있다고. 그런데 수요 증가 크기와 공급 증가 크기를 염두에 두면서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 똑같은 크기로 그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만 가격이 불변이고 양 증가로 나와.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잘못 그렸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내 수요는 이렇게 그리고 공급 증가를 이렇게 그렸어. 불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격은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걸로 나온다고. 잘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로 그리면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는 4개만 연습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복습. 아셨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되게 정확하게 풀면서 답도 빨리 풀어요. 신속과 정확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뭔가 개념 이야기할 거예요. 잘 봐주세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을 여러분이 어려워하셔서 의도적으로 기초과정은 테마별로 만들어놨고 탄력성을 2개로 나눴어. 테마 1과 테마 1, 탄력성 1부분과 2부분으로 나눠서 딱 이렇게 찍어놨다고. 그럼 여러분이 보시고 나는 탄력성 앞쪽 개념이 약하다 그러면 앞쪽을 보시고 탄력성 뒤쪽 개념이 약하다 그러면 기초과정 뒷부분을 보시고 탄력성 전반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탄력성 1과 2부분을 기초과정을 한 번 더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다 생각하고 그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탄력성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부터 갈게요. 이게 뭐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예요. 정량적 지표.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은 20% 증가하는지 아니면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이 20% 감소하는지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이 5% 감소하는지 즉 다시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이 20% 감소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이 5% 감소한다. 이 2가지를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가격이라고 하는 자극을 줬어요. 가격의 변화라는. 그러면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을 줬거든요. 가격의 변화율이 10%래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20%인 경우. 이런 경우는 민감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경우예요. 그럼 자극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자극이에요. 자극.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이런 자극을 줬는데 이런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 반응이 크게 왔네? 자극보다 요거 민감한 거야. 요거는 둔감한 거고.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라 그래요. 근데 왜 정량적 지표냐? 정량적 지표라는 말이 뭐냐?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강의실에 제가 정량적 지표 있단 말 왜 설명 저기다 쓸까요? 이런 예를 왜 썼을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앞으로 여러분이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할까? 그런 거는 시험에 나왔는갑다 라고 알고 계십시오. 시험에 나온 것만 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건 안 해요. 기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놓고 반영하는 거예요. 기본서를 한번 봐봐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개론책, 민법책, 공법책, 심지어 중개사법책하고 비교해봐요. 개론책이 제일 얇어. 왜 개론책이 제일 얇으냐? 개론의 양이 되게 많은데 왜 얇으냐? 지난 10년간 기출을 분석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싹 다 뺐어요. 그 대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걸 무조건 첨가하는 게 아니라 책이 너무 두꺼우면 공부하기가 버거워요. 그러니까 그 분량을 놓고 반영하는 거예요. 강의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정량적 지표가 뭔가를 부연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양이 바뀌는 거, 수치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수치화하거나 단위나 양으로 나타내는 걸 정량적 지표라고 그러고요. 성질이나 특징이 있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건 바로 정성적 지표라 그러는데 자 취업을 하고자 해요. 갑돌이가 취업. 그러니까 토익을 봤어요. 그 토익 점수가 900 몇 점 나왔어. 토익 점수 920점 이렇게 나왔어. 그거는 뭐다? 정량적 지표야. 근데 갑돌이가 자소서를 써. 나에 대해서 딱 쓰는 거야. 나의 성질은 어떻고 막 이렇게 쓰는 거야. 내 특징은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건 뭐야? 정성적 지표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성질이나 특징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는 뭐고? 정성적 지표고 성질. 양으로 표시되는 수치화되는 것도 정량적 지표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다. 근데
얘는 수요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는가? 가격에 대한 수요의 민감도, 즉 말하자면 수요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민감도와 똑같은 말이 감흥도예요. 자, 그럼 민감도 분석과 같은 말은 감흥도 분석이라 그래. 민감도 분석이라고도 시험에 대부분 나왔지만 감흥도 분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요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바뀌는데 가격을 자극이라고 하고 수요량을 반응이라 한다면 우리는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나타내 봅시다. 분수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수로 나타내는 개념들은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값들을 분자해 써요. 그럴 때 우리는 탄력성을 볼 때 자극도 중요하겠지만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극에 대해 반응이 어떠냐 이거지. 반응이 크면 민감하다 그래요. 반응이 작으면 둔감하다 그래요. 다시 한번 반응이 크면 뭐라고 말하고? 민감한 걸 탄력적이라 그래요. 반응이 작으면 둔감하고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응을 여기다 써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여기다 써요. 이게 반응이고 여기다 자극을 써요. 가격의 변화율은 여기다 써요. 그럼 어째서 변화율로 표시하느냐? 그냥 가격, 수요량 그러지. 이게 말이죠. 단위가 다 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하고 쌀하고 자동차라는 게 단위가 달라. 다 한 개씩인데. 그러면 가격이 얼마 올라가자 사과 한 개 줄었다. 쌀 한 가마니 줄었다. 자동차 한 대 줄었다.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다? 사과 가격이 20% 올랐다. 쌀 가격이 10% 올랐다. 자동차 가격이 10% 올랐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단위를 생각한 게 변화율이야. 그냥 단지 여기다 사과 한 개, 쌀 한 가마, 자동차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과 가격이 10% 올랐다. 쌀 가격이 10% 올랐다. 자동차 가격이 10% 올랐다. 똑같이 10%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율로 표시한다. 지금 말한 거 모르셔도 그냥 변화율로 표시한다. 그럼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격이 10% 올랐다. 가격이 10% 증가한 거예요. 상승한 거죠. 그러면 수요량은 20%가 감소했다고 합시다. 감소했다. 근데 여러분 증가했다나 상승했다나 플러스로 표시하죠. 감소했다나 하락했다는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 맞죠? 다시 하면 상승과 증가는 플러스로 하락과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를 나타낼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숫자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쪽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쪽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말하고 양의 정수라 하고 이쪽에 있는 숫자를 음의 정수라 하는데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말을 하고 이 자연수는 나타낼 때 관행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값을 쓰지 않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쓰죠. 그러나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말하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숫자는 플러스인데 관행적으로 플러스 값, 양의 값은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해볼까요?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20% 감소하면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지우는 걸 약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됐나요? 가격이 10% 올랐다고 합시다. 수요량이 30%가 줄었다고 합시다.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지우고 약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에 것과 아래 것 중에 어느 게 더 민감하다는 걸 의미합니까? 얘는 가격이 10% 변할 때 20%가 줄었고 얘는 30%가 줄었으니까 이게 더 민감한 거죠? 그러면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를 나타낸 이 숫자, 여기 있는 이 숫자만 우리한테 민감도를 나타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는 왜 붙었다? 수요 법칙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여서 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마이너스 부분은 신경 쓰지 말자. 마이너스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방법은 여기다 절대값을 처음부터 그냥 붙여놓자.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생겨나게 되고 이 마이너스 값을 없애기 위한 그냥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붙인다. 그러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비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비례관계니까 둘 다 플러스여서 마이너스 값을 붙인다 안 붙인다. 마이너스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안 붙여요.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는 탄력성은 뭐밖에 없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다. 우리가 배우는 탄력성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만 절대값이 붙고 나머지는 절대값이 붙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값은 방향이 반대여서 생겨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다시 여기 가격의 변화율을 쓰고 여기 수요량의 변화율을, 그러니까 자극의 변화율이 여기 있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냥 이쪽이 자극이고 이쪽이 반응인데 자극은 크고 반응이 작네. 자극을 크게 줬는데도 반응이 작게 왔을 때 우리 둔감하다고 말해요. 둔감한 게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분모가 자극이고 분자가 반응인데 분모가 더 크면 1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1보다 작고 그러나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0보다는 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양의 값으로 나타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처음부터 양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이었는데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0보다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런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더 크게 왔어. 이렇게 돼요. 자극보다 반응이 크네. 그러면 민감한 거예요. 이런 건 민감하다고 말하고 탄력적. 그럼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크다. 그러면 자극과 반응이 똑같으면 이런 경우는 1이에요. 그리고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성은 이걸 여러분이 이 두 개를 잘 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극단적인 걸로 두 개를 더 보태면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가 크고 양 변화가 작은데 가격의 변화를 아무리 줘도 반응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전혀 없다면 수요량 변화율이 0인 거예요. 그럼 분자값이 0이네. 그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2분의 0이든 100분의 0이든 다 0이네요. 그럼 0이라고 표시하고 이건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완전 비탄력적, 완전 둔감입니다. 반면에 이것의 극단적에는 완전 탄력적이 있는데 자극을 살짝 줄동말동하는데 반응이 무지막지하게 크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0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0이다. 그래서 0분의 2 이게 무한대입니까? 아니, 이건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수학적으로는 0에 수렴한다는 뜻이야. 여기가. 그래서 0에 수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에 수렴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중학교 아이들 가운데서 대부분 알고 있고 고등학교 늦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분 개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건 시험에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르셔도 돼. 그리고 이 값은 분모가 0이란 뜻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가격이 미세하게 변하면 수요량이 무지막지하게 변한다. 가격이 미세하게 올라가면 수요량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약간 올라가면 수요량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수요량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무한히 변할 때 완전 탄력적, 완전 민감이고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0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의 변화율이 0에 가깝다 그런 의미예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적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완전 민감이라고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요? 비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이 있습니다. 변화율을 계산할 때 우리는 변화율인데요. 우리 책의 보조단에 일부러 변화율을 계산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변화율의 경우는 원래 값분의 변화분. 변화분이란 나중값에서 원래 값을 뺀 걸 변화분이라 그래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500에서 600으로의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한다 합시다. 그럼 원래 값이 얼마예요? 500. 그럼 분모가 500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분은 얼마예요? 100, 600에서 100을 600에서 5 빼기 500 해주면 500에서 600으로 변할 때 변화분이 100이죠? 600 빼기 500. 그러므로 변화분은 100이에요. 지워버리면 5분의 1이겠죠?
그럼 곱하기 100 해주면 20%가 변화율이 된다. 그래서 50에서 65의 변화율은 원래 값분의 변화분 20%. 됐나요? 변화율 계산하는 법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가격의 변화율이 뭔지, 수요량의 변화율이 뭔지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율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프로 탄력성 이야기해 봅시다. 수요 곡선인데 가파르게 그렸죠. 공급 곡선인데 가파르게 그렸죠. 수요 곡선은 반비례로, 공급 곡선은 비례로. 얘는 우하향하는 모양,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단순화시켜서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얘는 가파르게, 얘도 가파르게 그렸습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작고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작습니다. 그럼 가격 변화는 큰데 양변화가 작으니까 이거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언제나 이쪽이 먼저예요. 가격이 여기니까. 이쪽이 나중이에요. 항상 여기에 따라 얘가 바뀌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작다. 이건 민감한 거라고요, 둔감한 거라고요? 둔감한 거예요. 그러면 둔감한 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둔감한 거다. 이제 완만한 그림을 보실까요? 수요 곡선이 완만합니다. 공급 곡선이 완만합니다.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크군요.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큽니다. 이런 그림의 경우는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크니까 민감이요, 둔감이요? 민감한 건 탄력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파른 그림은 비탄력적, 완만한 그림은 탄력적이라고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가파른 그림이 뭐라고요? 비탄력적. 완만한 그림은 탄력적. 그거 꼭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극단적인 걸로 갈까요? 가파른 것의 극단적인 건 뭐예요? 가파른 것의 극단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가파른 그림의 극단적인 그림은 수직선이죠. 그렇잖아요? 가파른 그림의 극단적인 건 수직선이잖아요. 그럼 완만한 그림의 극단적인 건 수평선이고,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평선은 가격 변화에 대해 양만 바뀐다는 것이에요. 얘는 가격이 미세하게 변하면 양만 바뀐다. 얘는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인 것의 항상 연상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연상하시라 그 말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인 거죠. 완전 탄력은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러니까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이고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자, 앞으로 그림은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적.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탄력적.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탄력적.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그래서 여러분 수직선과 수평선을 딱 기억해놓고 이렇게 완전 비탄력에 가까운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 완전 탄력인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탄력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로 나올 때 안 헷갈려요. 그 다음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과 탄력적,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했으니까 하나 더 단위 탄력인 걸 해보자고요. 단위 탄력인 그림은 직각삼곡선인데 직각삼곡선이 뭔가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직각삼곡선을 배웠는데요. 아마도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강의실에 계신 분들이 다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본다면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심지어 어떤 분은 50년 전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하면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아까 설명한 것도 안 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잠깐 봐주세요. 제가 좌표축을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X로 이쪽을 Y로 해보고 여기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직각삼곡선을 이렇게 마주보도록 그린 그림을 직각삼곡선이라 그래요. 물론 이쪽에 마주보도록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좌표축은 여기가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다 그랬죠. 항상 여기다 쓴다 그랬죠. 마샬 이래로 관례고 관행이라고 그랬죠. 이쪽에는 수량이에요. 그러면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물건을 사러 문구점에 갔다고요. 그럼 문구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다고. 그런데 이 물건 얼마예요? 문구점 주인에게 물으니까 문구점 주인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3개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라고 그랬죠.
근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개 주세요. 미친놈들의 대화라 그랬죠.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학에서 이쪽을 1, 4분면이라 그래. 이쪽은 2, 4분면이라 그러고 이쪽을 3, 4분면이라 그러고 이쪽을 4, 4분면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다시는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 4분면은 x가 마이너스야. y는 플러스인데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 4, 4분면은 x는 플러스인데 y가 마이너스. 여하튼 이쪽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 안 써. 그래서 그래프는 항상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직각삼각선의 가장 쉬운 정의가 뭐냐? 아무데나 가서 점 하나 찍어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 그어 이렇게. 수직으로 그럼 내려 그으면 축과 함께 뭐가 생기냐면 면적이 생겨요. 또 다른 점에 가서 이미 한 점을 찍어. 아무데나 하나 점 찍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각 축을 향해서 수직으로 내려 그어요 이렇게. 그러면 면적이 생겨요. 어디다 긋던 그 면적이 똑같이 그려지는 요 그림을 직각삼각선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직각삼각선이라면 이렇게 그린 면적과 이렇게 그린 면적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면적이 같으려면 결과적으로 겹치는 부분 말고 이 부분,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줄어드는 면적과 양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면적이 같아야 돼. 즉 이게 뭐냐면 가격의 변화율이고 이게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게 두 개가 똑같단 말은 탄력성 값이 1이란 얘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이런데 분자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탄력성이 1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직각삼각선은 탄력성 값이 1인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성 값이 1인 그림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직각삼각선이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완만한 그림은 탄력이요, 비탄력이요? 탄력. 가파른 그림은 비탄력. 그런데 가파르다 못해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 수평선은 완전 탄력. 그런데 공급은 탄력성이 1인 걸 설명 안 해요. 시험 때까지 설명 안 해요. 공급은 탄력성이 1인 거. 근데 수요는 탄력성이 1인 거를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직각삼각선이야. 그 다음 탄력성의 의미에 대해서 볼게요. 설명 잘 들어보세요. 탄력성의 의미입니다. 이게 자극이고 이게 반응입니다. 그럼 비탄력적인 걸 말해 볼게요. 비탄력이란 말은 자극을 크게 줬는데 반응이 적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크고 수량 변화가 작은 거. 얘는 가격이 많이 바뀌고 양은 적게 바뀌는 거. 이게 비탄력이고 이럴 때 우리는 둔감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아요. 가격 변화는 작은데 양 변화가 클 때 이런 경우는 민감하다고 말해요. 가격 변화와 양 변화가 똑같으면 이런 경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 비탄력은 이것의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다 못해 얘만 바뀌는 거예요. 얘는 적다 못해 변하지 않고 불변. 그러니까 가격만 바뀌는 게 뭐나? 완전 비탄력. 따라서 완전 둔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극단적인 것이 완전 탄력인데 얘는 적게다 못해 불변이고 많이다 못해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양만 바뀌는 게 뭐라고요? 완전 탄력.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써가면서. 자, 카메라로 찍으세요. 카메라 꺼내 놓으시고 사진 카메라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앱으로 해서 찍어 놓으세요. 우리 인강으로 공부하는 분도 화면 딱 고정시키고 찍으세요. 그래 놓고 여러분은 이거를 써보세요. 계속 종이에다 쓰면서 탄력성 개념을 익히세요. 비탄력적 가격 많이 양 적게, 탄력적 가격 적게 양 많이 진짜 많이 나와. 오늘 기초과정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공부한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시험 때까지 진짜 많이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알아야 돼. 그런데 7월 달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문제풀이 할 때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가격이 자극입니다. 수요량 반응입니다. 자극을 많이 줬는데 양 반응이 적게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글자도 제가 크게 그렸죠. 적게는 작게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심지어 이거 잘 모르는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왜 가격은 동이고 양은 1이에요? 그러시는데 가격과 양의 변화가 똑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잘 알아두세요. 내 얘기 안 해?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의 탄력성과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 우리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